안녕하세요. 경영학원론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학기에는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 직접 얼굴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특히 이제 신입생 여러분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되었는데 학교 한 번도 와보지도 못하고 강의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내게 돼서 굉장히 아마 아쉬운 마음이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된 건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그 기말고사 시험을 봤었죠. 시험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첫 시간은 우리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얘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더 이상 진도 나갈 것이 없으니까 과거 했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요게 지금 시험 문제였죠. 기말고사. 자, 어땠나요? 여러분들 5문제가 나섰습니다. 그죠? 5문제. 5문제 풀기가 어땠어요? 쉬웠었나요? 아니면 어려웠었나요? 예. 자, 우리 여기서 일단 5문제가 났고 여러분들이 1시간 내에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뭐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 경영의 정의에 대해서? 경영이란 뭐라고 정의를 했나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경영이란 뭐라 그랬죠? 잘 이야기가 나오나요? 예, 맞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경영이라는 게 우리는 주체가 이제 그 기업의 주체로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경영은 기업가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험 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보려면 목표가 뭡니까? 좋은 점수 받는 거예요. 그죠? 좋은 점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떻게 돼 있죠? 60분이라는 걸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0분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점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자,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왔지? 그리고 점수 배점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내가 각각 점수마다 뭐죠? 시간을 얼마나 할애해야 되는지 이런 거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시험 문제가 5문제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자, 30점짜리가 2개 있고 10점짜리가 2개 있고 20점짜리가 1개 있습니다. 그죠? 10점짜리, 20점짜리, 30점짜리. 그러면은 자, 이 30점짜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죠? 많이 써도 30점 이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10점짜리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써도 10점짜리 이상으로 받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이 60분이다. 그런데 뭐 파일명 만들고 올리고 한 시간 뺀다면 50분을 쓸 수 있다. 그럼 50분에서 1번에 몇 분 쓰고 2번에 몇 분 쓰고 3번, 4번, 5번 이런 배점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번에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해서 1번에 60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50분을 쓴다. 그래봤자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이에요? 30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이 답안지를 딱 받으면은, 아, 내가 어떤 식으로 60분 중에서 몇 분을 이런 부분에 문제를 쓰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원을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되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 자체도 여러분들이 그 경영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훨씬 더 좋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은 꼭 뭐 기업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몸이 배야 돼요. 몸이 배야 됩니다. 그죠? 예. 자,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시험 문제 받았을 때 1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안양대학교가 최우수 대학을 거듭나기 위해서 수학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시오. 2번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나 스포츠용품 중 하나를 선택해서 STP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시오. 자, 1번, 2번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다르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로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수학 분석이 무엇인가? STP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학기 초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지성인이라는 거. 그래서 산업 시대의 지성인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의 지성인이 다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산업 사회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을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식의 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모든 역량을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그런데 많이 썼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지식의 양이 중요하진 않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수학 분석을 모른다. STP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죠? 네이버 찾아보시면 돼요. 네이버 찾아보면 요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디나 이제 와이파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금방금방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know what, 무엇인가, 수학 분석이 무엇인가, STP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뭐가 중요하죠? 수학 분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STP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관점을 what,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지식이 사용되어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경영학 같은 경우는 이게 이론 학문이 아니라 응용 학문이거든요. 응용 학문이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러한 지식들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용했을 때 성과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인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면 수학 분석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수학 분석이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이 되고 이 수학 분석을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했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정확하게 얘기하면 3년 반 동안 남았죠. 3년 반 동안 어떻게 어떻게 대학교의 수업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관점을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수학 분석을 하려면은 수학 분석 같은 경우는 SW 그다음에 OT가 있는데 SW가 Strength, Weakness 나에 대한 강점과 약점이죠. 그다음에 OT는 Opportunity, Threat 외부의 그다음에 기회와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요인이 SW고 외부의 요인이 그 기회와 위협이에요. 그래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뭐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가 수학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SO, ST, WO, WT 이렇게 네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우리 기업에 가장 맞는 그러한 그 전략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죠? 전략을 수립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 뭐죠? 답안지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것도 역시 안양대학교가 갖고 있는 스트렝스나 위크니스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안양대가 속한 그 대학교의 외부 환경, 예를 들어서 뭐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이번 학기 경험을 했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오프라인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외부 환경 요인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opportunity나 threat를 이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네 개의 선택할 수 있는 네 개 전략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왜 그러한 전략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저를 설득을 시킨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2번 문제, 요 STP 마찬가지죠. STP란 게 뭐예요?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뭐죠? 타겟팅,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요? 세그멘테이션,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할 때, 분류하는 이유는 왜 분류를 합니까? 그 시장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별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고객의 니즈나 고객의 원치를 어떻게 우리가 충족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동일한 니즈나 원치를 갖고 있는 고객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묶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그멘테이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준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품이다. 그럼 화장품을 세그멘테이션 할 때 고객이 예를 들자면 나이별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을 더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색조보다는 기초 화장품을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니즈가 다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피부가 많이 나빠지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죠? 젊은 사람들보다는 경제적 환경이 좋으니까 뭐죠? 조금 비싼 걸 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환경이 썩 넉넉하지 못하니까 비용이 저렴한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이유는 각각 뭐죠? 집단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얘기,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품을 하나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고객을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한 뭐를 먼저 정해야 됩니까?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이로 하겠다. 혹은 나는 용품을 하겠다. 혹은 나는 뭐 지역별로 하겠다. 그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세그멘테이션 한 고객들의 특성을 파악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먼저 타겟팅이에요. 타겟팅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 세그멘테이션이 여러 개 집단으로 돼 있으면은 그 여러 개 집단에서 어느 집단을 내가 목표 고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BC 고객으로 나뉘어졌으면 ABC 고객을 아무거나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기준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평균 수익률이 높아야 되고, 둘째는 내가 그 집단으로 갔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그 두 개의 차원에서 하나 목표 시장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타겟팅이에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라는 얘기는 뭐죠? 그게 타겟팅이 됐으면 그 시장에 가서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피 전략 같은 거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논리적 흐름이 잘 됐는가를 보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생산 중심의 경영, 마케팅 중심의 경영이죠. 이건 뭐 여러분들 첫 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생산 중심의 경영에서는 일단 뭐를 중요시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품을 많이 만들 것인가를 중요시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수요와 공급선에서 수요의 공급선에서 보면 공급만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은 파는 건 문제가 없었죠. 왜 그래요? 수요가 항상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자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생산에 집중되어 있었죠. 근데 그러다 생산량이 점점점 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바뀌게 됩니다. 즉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공급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물건을 많이 만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이제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중심의 경영에서는 고객은 없었어요. 고객은 없었고 오로지 제품에만 중심을 뒀다면은 마케팅 중심의 경영에서는 제품보다는 뭐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고객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고객에. 그죠?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생산 중심의 경영에서 제일 먼저 나온 기능이 생산이에요.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파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마케팅 중심의 경영은 생산하기 전에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케팅 활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활동이 어떻게 됩니까? 생산이 아니라 마케팅 활동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마케팅 활동에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을 하고 그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생산 중심의 경영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라면은 마케팅 중심의 경영은 그러니까 팔릴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 생산 중심의 경영, 마케팅 중심의 경영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선에서 그 다음에 고객을 생각을 하는가, 생각을 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 기업 자금의 흐름을 설명하고 자본 조달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죠. 요거는 여러분들 그 재무 쪽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다음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자산을 만들어서 그 자산을 가지고 뭘 하게 됩니까?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한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업을 할 것인가 라는 차원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자금 조달, 자본 조달 방법은 자기 자본 조달, 그다음에 타인 자본 조달,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제표의 작성 이유와 그다음에 공인회계사의 역할. 이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이유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됐거든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이 투자한 사람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는 거고 그 전문 경영인이 제대로 잘 경영을 했는가 못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러한 그 전문 경영인의 경영 실적을 제대로 확인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재무제표의 작성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영에 관련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한테 그 경영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재무제표의 작성 이유고, 그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작성이 됐는가를 확인해 주는 사람이 누구죠? 공인회계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영을 했는데 손해가 났어요. 손해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가짜로 이익을 많이 난 것처럼 만들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잘못된 재무제표를 보고 이 기업이 이익이 났구나. 그래도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커다란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만들어졌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 그러한 작업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인회계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재무제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가 두 가지라 그랬죠.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일정 시점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고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재무 상태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부채, 하나는 뭐죠? 자본이에요. 그렇죠? 자본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고 부채는 남한테 빌린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본하고 부채를 합하면 그 돈을 내가 뭐죠?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산 이퀄 자본 더하기 부채. 그러한 식을 형성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재무 상태표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고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여주는 표가 재무 상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손익계산서는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걸 이제 사용했죠. 자산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산을 사용을 해서 뭘 합니까? 영업활동을 하게 되죠. 영업활동을 하게 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라는 얘기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고 사용했는가에 대한 얘기고,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특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그 뭐죠? 자산을 이용을 해서 영업활동을 이용을 할 텐데, 그 영업활동을 한 결과, 손해와 이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이익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뭐죠?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단기이익. 그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간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글로써 표현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하는가는 뭘로서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쓴 글로써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도 글로써 표현하지 못하면은 상대방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지식을 상대방한테 내가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하나는 글입니다. 말하고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글로써 표현을 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하면 그러한 것들을 읽기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기술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교양 시간에 그 글쓰기 같은 것을 배울 텐데, 여러분들이 그 수업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먼저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글로써 잘 표현하는 그러한 그 기술을 꼭 4년 동안에 잘 배웠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로써 여러분들을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조리 있게 말로써 잘 표현하는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경영 원론 같은 경우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는 그 발표 수업을 굉장히 이제 세게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발표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언어로서 혹은 비언어적인 태도로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것을 능력을 기르는 것이 여러분들이 4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직장을 이제 가져갈 텐데, 직장에 들어갈 텐데, 직장에 들어가는 방법도 대부분 두 가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하나는 서류를 내야 되고, 서류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뭘 하게 됩니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서류라는 건 뭐죠? 서류라는 건 뭐냐면 글로써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글로써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을 굉장히 잘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분들한테 호감 있게 여러분들을 그 뭐죠? 내 직원으로 만들고 싶게 그렇게 글을 쓰셔야 돼요. 그게 이제 글을 잘 쓰게 되면은 글로써 여러분들 잘 표현하게 되면은 서류가 통과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면접을 하게 되면 뭘 됩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글로써 여러분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태도로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말과 태도로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면접관들한테 여러분들이 그 말과 태도로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보여줬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취업이라는 그런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4년 동안 그 중고등학교 동안에는 공부를 한 것이 대부분이 뭐였었냐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빨리 집어넣는가에 초점을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주로 수업이 이제 암기 위주로서 이제 이루어졌죠. 근데 사실은 더 이상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 분석이 뭐다?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다 나와 있습니까?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수학 분석이 뭐다? STP가 뭐다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수학 분석을 써야 될 것인가 STP를 써야 될 것인가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도구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know what 무엇인가 보다는 이러한 도구들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 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달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인가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대학 4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표출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도 병행됐을 때 균형 잡힌 그러한 지식 습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한 단계 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서 한 단계 더 뭐죠? 나아갈 수 있는 진보된 그러한 그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학 4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뭐 도서관에 가서 암기만 하시지 마시고 도서관도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그걸 통해서 뭐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그러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또 3학년 때, 4학년 때 뭐 복수전공이라든가 부전공 같은 것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 능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향상시키고 여러분들이 향상된 여러분 능력을 어떻게 하면 상대방들한테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장된 그런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이 대학 4년 동안 해야 될 커다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얘기죠.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채점을 다 했습니다. 채점을 다 하고 100점 만점으로 됐는데, 그거를 사실은 제가 이제 입력을 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여러분들 15점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지금 4문제가 나왔는데, 중간고사 요거는 20점. 그러니까 효율성, 효과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썼을 때 여러분들한테 20점을 줬고, 그 다음에 전략 도구는 포트폴리오, 산업 구조 분석 모형, 수학 분석, 요건 이제 3개니까 30점으로 제가 채점을 했고, 그 다음에 조직화 과정, 그 다음에 라인 스텝 조직
조직 과정에 10점, 마인드셋 조직 10점, 프로젝트 조직 10점을 그리고 30점으로 제가 채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평가, 정량평가 20점. 그래서 토탈 100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채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채점은 다 끝났고 요 뭐죠? 100점을 해서 20%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점수가 부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40%라 그랬죠? 40% 그죠? 그래서 여기 100점 만점에 40%가 이제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채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출석 같은 경우는 20%가 됩니다. 이 시스템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뭐 자동적으로 점수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 이제 발표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20점 만점으로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100점 중에서 지금 현재는 오늘 현재 제가 녹화하는 현재 그 50%가 A, 그 다음에 80%까지 B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제가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사실은 특히 이제 신입생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서로 얼굴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못 보게 돼서 너무 좀 아쉽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1학기 잘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방학 때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학기가 끝이 나면은 두 학기 연구년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는 많이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2학기부터 온라인 수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 학교에 나오더라도 아마 저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2학기 때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들 다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대학 생활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수업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학 생활에 대해서 적응하시고 보다 더 뭐죠 다음에 여러분들 만나게 될 때는 지금보다 한층 더 성숙하고 한층 더 경쟁력이 있는 좋은 모습을 여러분을 강의실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고 2교시, 3교시는 제가 과거에 했던 그러한 그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걸 반드시 봐야지 여러분들이 뭐죠 출석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렇게 좀 힘드시더라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경영언론 1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